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 부교수 그리고 또 주식회사 이니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재식입니다. 오늘 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 혁신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왔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때 연구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설명가능 인공지능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제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차례로 소개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인공지능이 이제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시대가 아직 그렇게 빨리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카메라로 공장에서 그 이제 불량을 탐지하거나 하는 것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좀 늦게 지연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성과 몇 개를 좀 제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센서가 더 있으면 그런 정보를 우리가 예측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도 이제 구글에서 월마트에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얼마나 많은지를 가지고 매출을 예측한다고 했던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커넬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위성 사진을 보고 콩과 옥수수를 얼만큼 심었나, 그리고 이 콩과 옥수수가 얼만큼 잘 자라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잘 해서 기존에 이제 미 농림부에서 계산하는 그런 모델보다 더 정확한 모델을 이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림부는 한 주별로 우리나라 나라만큼 되게 큰데 한 주별로 얼만큼 콩과 옥수수를 심었고 얼만큼 잘 자라는지 수확량을 예측하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위성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을 보니까 콩을 얼만큼 옥수수를 얼만큼 심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얼만큼 잘 자라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또 오른쪽에 이제 초록색으로 된 것들이 이제 커널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주 단위가 아니라 군 단위로 예측한 그런 결과고 여기 파란색으로 한 게 미 농림부가 예측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농림부는 천천히 계단형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따라가는데 결국 커넬이 얘기하는 거를 따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앞으로 이런 센서들이 정교해지고 더 세밀해지고 그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AI가 보고 인식할 수 있으면 이런 예측이 좀 더 정확해지고 그거에 따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좀 기회를 열 수 있겠다라는 거고 비슷하게 이제 구글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 쿨링 비용을 이제 아낀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가 여러 가지를 했지만 알파폰도 실제로 돈을 버는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의 데이터 센터의 제어기를 딥마인드가 학습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그 PUE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이제 PUE는 이제 그 우리가 컴퓨터를 돌리기 위해 쓰는 전력을 전체 이 데이터 센터 팜에 들어가는 전기로 나눈 건데 이제 그러니까 전체 이제 전기를 이제 컴퓨터를 돌리는 전기로 나눈 건데 이제 1이면은 아이디어하고 만약에 1.2라고 하면은 20%만큼 전력이 냉방이나 아니면 배전에 이런 데 더 쓰이게 되는 건데 구글에서는 이렇게 얼만큼 팬을 돌려야 되는지 그리고 얼만큼 이제 가동을 멈춰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AI로 예측을 해서 가능하면 이런 조건을 맞추지만 PUE가 낮도록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운전하면 파란색이 높고 그리고 이제 AI가 운전하면 파란색이 낮도록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해서 쿨링 비용을 많이 낮췄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매년 몇 천억 정도씩 구글이 라이센스를 딥마인드에 이제 제공한다고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인공지능 핵심 모듈은 뭐냐라고 하면 이 데이터 센터 팜에 있는 변수들을 19개로 묶는 겁니다. 평균도 하고 개수도 하고 그래서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팬이 몇 개인지 온도가 어떤지 각각 그 구역마다 어떻게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이 어떤지라고 해서 그래서 간단한 AI 모델을 가지고 PUE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PUE가 빨간색이 실제 PUE 값이고 파란색이 예측한 값. 보시는 것처럼 이미 어떻게 돌리더라도 PUE가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가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면 데이터 센터를 잘 돌릴 수 있는 조건이면 가능하면 PUE가 낮은 조건에서 데이터 센터를 올린다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2008년부터 이제 14년 이후로까지 계속 이렇게 PUE가 낮은 상태로 돌렸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뭐 AI 스피커를 쓰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뭐 AI 스피커를 쓰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나요? 네. AI 스피커가 사실은 뭐 그러니까 되게 바쁜 직장인들하고 이런 경우에는 좀 잘 안 쓰이는데 이제 독거노인을 이제 살리는데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줘, 살려줘, 힘들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미 이제 독거노인을 이제 수십 명에서 크게는 이제 100명까지 이렇게 많이 살리고 또 혼자 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외로운 점이 있는데 AI 스피커가 중간에 말도 걸어주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AI 스피커는 사실 우리 일정 관리해주고 아니면 업무할 때 더 많이 쓸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제 외로운 혼자 사는 이제 사람들 특히 이제 노인분들에게 더 많이 도움을 주는 그 정서적인 효과도 좋고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salesforce.com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서베이를 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뭐 마케팅에서 AI가 사용되는 비율이라고 하면 이제 2018년에는 29%였는데 2020년에는 84%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고객한테 다가갈 때도 고객한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리고 고객이 구매를 유도할 때 여러 가지 AI 기술 어디를 타겟해야 되는지 어떤 광고를 보여줘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런 데이터를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자동으로 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AI 기술들을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뭐 성장세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가상인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가상인간이 이제 우리 삶에서 광고 모델을 대체하는 효과를 지금 얻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광고가 가상인간으로 바뀔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확실히 우리가 보는 광고 중에 몇 개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가상인간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그걸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비스하는 이제 광고를 하는 회사에서도 충분히 생성 모델을 가지고 가상인간이 이제 AI를 가지고 좀 더 사람같이 자연스럽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의 기술이 이제 활용을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AI가 이만큼 정도는 다가왔죠. 물론 모든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장밋빛 희망을 그리는 것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그리고 모든 공정의 이제 제어를 다 AI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만큼은 충분히 AI가 이제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을 변화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서비스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공지능의 이제 두 가지 부분은 하나는 이제 저희가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좀 더 우리 삶에 다가올수록 신뢰성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인공지능이 초자동화 시대를 열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장에 어떻게 제조 현장에 적용할지도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제 제가 이제 좀 그 개념적인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이제 AI 제품을 여기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 제품이 기존 제품과 다른 거는 기존 제품은 보통 룰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입력이 들으면 어떻게 행동을 할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AI 제품은 사람을 따라 하다 보니까 사람도 사실 똑같은 입력을 줘도 항상 똑같이 대답하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한테 안녕 그러면 항상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안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입력을 줬을 때 항상 똑같은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 중요한 이유가 그 어느 정도 이제 유연성, 새로운 환경에서 더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났는데 똑같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돌이 있어서 범핑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비가 와가지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사람은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그때 가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룰로 만들었다.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했다고 하면 이런 이제 다양한 환경에 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런 디터미스틱한 기술은 기능 인증을 하고 스펙을 만들고 처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믿으면 이제 고장나지만 않으면 쓰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AI 기술은 부분적으로 자율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룰을 만들거나 트리를 만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 만드는 과정과 적용하는 과정에 어떤 의사결정으로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왜 했나요? 이런 걸 사람한테 물어보듯이 만약에 이제 팀장분이 계시면 팀원이 어떤 행동을 해서 보고서를 했으면 왜 이렇게 썼어요? 또 잘 쓸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왜 뺐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똑같이 AI 모델도 이제 AI 기술은 사용자가, 개발자가 이걸 계속 물어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이런 이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시다시피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계속 나는데 쓰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 사고가 났을 때 그 제조사의 문제인지 센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작하는 소비자의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AI 모델이 자기 자체를 설명을 가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EU에서는 이제 GDPR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런 이제 AI 제조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때는 이제 그 고객이 설명을 원하면 설명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GDPR이라는 걸 만들어서 2018년부터 이제 만약에 어기게 되면은 전 세계 매출의 4%를 내라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좀 더 강화가 돼서요. 이제 내년 후년에는 이제 이렇게 고위험 AI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서 고위험 AI는 저희가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AI가 혹시 잘못 작동을 하면 그러니까 생명과 재산에 크게 이제 생명과 재산과 윤리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그걸 고위험 AI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생체를 인식하는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인프라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제어 시스템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는 학생이나 인사 평가를 하는 AI 그리고 개인의 신용도 평가 그리고 이제 피고인의 감정 상태라고 했는데 여기에 더 들어간 게 또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자동으로 뭔가 움직였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게 발효가 더 되면 제일 중요하게 이제 볼 만한 이제 그런 기업들은 첫 번째는 자율차를 만드는 물론 전기차가 자율차가 제일 많긴 하지만 테슬라나 뭐 현대 같은 그런 자율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바로 수출을 할 때 이런 이제 규제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대출을 심사하는 신용평가 모델들이 고도화가 AI로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신용평가 모델들이 어떻게 신용평가를 했는지 설명하는 그런 모델들에 순차적으로 먼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후로 이제 뭐 의료, 국방 뭐 여러 가지 분야에도 이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기관들이 물론 카이스트에도 설명 가능 인공지능 연구센터가 있지만 스탠포드도 이렇게 이제 휴먼 AI 인스티튜트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딜로이트에서도 AI 관련돼서는 트러스트 월시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 달파가 이제 우리나라는 AI의 R&D 펀딩은 대부분 이제 과기부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미국은 그런 이제 부처가 달파라고 하는 부처입니다. 국방성의 연구를 이제 진행하는 부서인데 뭐 그게 목적이 있겠죠. AI를 만들어서 결국 국방을 더 자동화하고 더 고도화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달파가 AI 펀딩을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 웨이브가 있는데 원래는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전문가 시스템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인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뭐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구분하는 그런 통계적인 학습 이제 세대가 있었고 이제는 설명 가능 인공지능과 그리고 이제 컨텍츄얼 이제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적은 데이터로도 적응을 잘하는 그런 AI 시대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이제 칫솔을 들고 있는데 그게 베이스볼 배트라고 하면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사실 AI에서 굉장히 되게 지금 이제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인데 판다에다가 판다로 보이시죠, 그죠? 거기다가 잡음을 조금 섞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판다잖아요, 그죠? 근데 AI 모델이 긴팔 원숭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뿐만 아니라 되게 이제 그 뭐 많이 쓰이는 예제는 스탑 사인이 있는데 점 3개를 붙여놓으면 AI 모델 자율주행차 AI 모델이 파란불이구나 이렇게 잘못 인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얘는 판다고 여전히 그리고 얘는 여전히 스탑 사인인데
조금 데이터를 조작하면 AI 모델이 속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는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강건성을 어떻게 이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이제 트러스트 월스의 이슈고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설명 가능 인공지능 이제 그 기술을 뭐 대략 이제 그 뭐 예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이걸 계층적 기여도 전파 기술이라고 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모델은 딥러닝 같은 AI 모델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고양이가 있고 이 AI 모델이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왜 고양이라고 판별했어요라고 물어보면 입력 중에 고양이라고 이제 판별하는데 기여를 많이 한 입력들을 이제 중요도를 찾아서 이렇게 색칠을 해주는 겁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고양이 있는 영역 때문에 고양이라고 판별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원리적으로는 물론 이렇게 간단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결국은 이제 대부분의 AI 모델이 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 모델을 여러 계층을 쌓은 게 결국은 딥러닝 모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예제는 이렇게 뭐 자동차 가격이 13,321원이라고 됐을 때 자동차 가격이 엔진 크기, 마력, 그리고 최고 회전수, 차고의 합으로 이제 됐다고 하면 이제 그분들이 각각 기여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엔진 크기를 조금 바꿨을 때, 그리고 마력을 좀 바꿨을 때, 차고 회전수를 바꿨을 때, 그리고 차고를 바꿨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자동차 가격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선형 모델은 변수가 변하고 변수가 변할 때마다 가격이 얼만큼 변하는지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엔진 크기를 1을 변하면 그러면 1리터를 변하면 차 가격이 300이 증가하고 1 빼면 300이 빼지고요. 그리고 마력도 1을 이제 증가하면 10이 빼지거나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계수가 정해져 있는 게 이제 선형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격은 이런데 그러면 이제 이 뭐 마력에 기여한 바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2,700원이고요. 그게 전체 20.3%예요. 이제 마력이 만약에 더 증가한다면 자동차 가격도 증가하겠지만 그 기여도도 커져요. 그리고 뭐 최고 회전수가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진다고 하면 그 적어지거나 커지거나 작아진 거 한 만큼 기여도가 바뀌어요. 이렇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딥러닝 모델이 이제 선형 모델을 이렇게 여러 가지 연결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선형 모델과 딥러닝 모델의 제일 큰 차이는 입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맞는데 그 앞에 개수가 입력에 따라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에 따라 개수가 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엔진 크기가 1 변할 때 가격이 300 변하고 마력은 10, 최고 회전수는 1.5잖아요. 근데 다른 차가 들어왔을 때 그 기여도가 이제 1 올라갔을 때 300이 아니라 200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력이 20배만큼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잘 이제 개발을 하면 이제 입력에 따라 변하는 그런 개수들을 우리가 잘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고양이 사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고양이 사진에도 픽셀의 값이 있었고, 근데 고양이 픽셀은 고양이를 우리가 변형을 구하면 이제 실제 고양이다 아니다라는 값이 변하겠죠. 인공지능 모델이 잘 학습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이 고양이 이미지를 이렇게 고양이 있는 부분을 까맣게 칠하면 고양이가 있다라고 하는 값이 만약 0.9라면 0이 되겠죠. 그죠? 그 말은 그만큼 기울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 값이 기울기에 그러니까 전체 그 고양이를 고양이게 만들게 하는 그 값의 개수의 큰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있는 픽셀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고양이가 있는 변수들 앞에 있는 개수가 실제 고양이 있는 데들이 높고 고양이 없는 데들은 낮다. 이렇게 우리가 AI가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변하고 그래서 이 개수가 변하는 걸 뭘 할 수 있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만들고 자율주행 자동차 핸들이 움직일 때 핸들이 왼쪽 맨 위에 그림 그리고 직진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핸들을 틀었을 때 이제 왜 그랬는지를 찾아서 저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파일럿넷이라고 엔비디아에서 만든 이제 그런 모델인데 입력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고 출력으로 핸들의 각도 10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틀었을 때 왜 그랬어요? 라고 하면 저 선이 저렇게 굽어져 있어서요. 왼쪽으로 가는 이제 저 차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좌회전할 거예요. 두 번째는
직진으로 갔는데 왜 직진으로 갔어요? 차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직진으로 생겨서 지금 저렇게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중간으로 가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오른쪽으로 갈 때 이제 저 차 길이 이제 시골길이 오른쪽으로 틀어져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하는 인공지능을 또 이제 하나 더 이제 제가 예제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100% 믿을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만드는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도 이게 인공지능 모델은 사람을 모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적거나 아니면 개발할 때 뭔가 잘못했거나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실수 중에 하나의 예제를 그 두 번째 그림에서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그런 박스, 노란색 박스가 이제 중간에 있는 걸 우리가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박스가 있으면은 지금 이제 차가 50km로 가고 있는데 나는 봤으니까 50km 가고 있는데 박스를 봤으니까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게 이제 이제 의사결정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안 보여주는 차는 그냥 어디를 보고선 갔는지 쓰는지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박스를 봤을까 안 봤을까 이렇게 이제 인지를 우리가 좀 이제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해서 보여주는 경우에는 박스를 봤을 경우에는 박스에 초록색. 그러면 지금 50km로 가도 이 차가 봤으니까 속도를 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박스를 만약에 못 봤다. 50km 가고 있는데 박스가 초록색이 안 나온다. 그럼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실제 그 의사결정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이 인공지능 모델이 이게 학습이 됐구나. 안 됐구나. 내가 직접 해야지. 아니면 AI 모델이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뢰를 갖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이제 생성 모델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찾아서 저희가 이제 딥러닝 내부에 어떤 의사결정, 어떤 과정으로 의사결정이 만들어지는지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 그림에 사람 생성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볼과 턱이 좀 어그러진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턱을 괴고 있는 손을 만들려고 하다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볼과 턱 부분이 이제 좀 어그러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자동으로 어디가 이제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찾고 딥러닝 내부에 있는 노드들 중에 저런 문제를 생성하는 걸 찾아서 저렇게 고치면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노드들이 자동으로 이제 고쳐져서 이제 그 정상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이제 모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이제 그 건축물에 대해서도 자동차에 대해서도 똑같은 걸 할 수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카이스트 브레이크스루 기술로 이제 작년 가을에 선정되기도 했고 이제 외국 블로거가 저희 연구를 보더니 한국에서 되게 특이한 걸 했다. 이제 생성된 얼굴을 성형 수술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이제 사례를 몇 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같이 이제 스마트 고로를 만들었을 때 그 고로를 자동으로 조업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변수들 때문에 지금 온도를 올리라고 했는지 내리라고 했는지 변수를 이제 기여도를 이제 만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 아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초록색이랑 완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오염이 일어났으면 오염이 일어난 곳의 원인이 어딘지 찾는 것. 그리고 중환자실에 사람의 이제 그 치사율이 올라갔으면 이 사람 치사율 올라간 게 온도 때문에 그런지 식사 때문에 그런지 약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찾아주는 거. 급성심손상이 만들어지면 급성심손상을 먼저 예측하고 그게 수술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이제 흉부외과에 다른 이제 약을 먹어서 신손상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서비스를 드려서 미리 신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설명을 갖고 그 신손상을 막아서 투석을 막는 그런 이제 것들을 병원들이랑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뒤에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 이제 바라 모델의 경우에도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나서 뭔가 저희가 삑사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럼 전체 몇천 개 파라미터들 중에서 몇만 개 파라미터들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노드 때문에 이런 삑사리가 났는지를 찾아서 고쳐주고 그런 이제 연구 개발들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마트 고로에 이제 설명하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사례인데 사실 저희가 센터에서 카이스트에서 그 설명하는 인공지능 연구센터에서 포스코랑 2016년부터 같이 과제를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자동화된 시스템을 적용을 했는데 중간에 그 약간 좀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90%는 AI가 잘하는데 어려운 10%는 못하더라.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거는 괜찮다. 왜냐면 그런 트러블은 5년에 10년에 한 번 나오니까 우리도 할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AI가 잘할 거라고 생각 안 했다. 근데 90%와 10% 사이에 AI가 잘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AI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예측을 하고 예측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예측 결과만 나오니까 이 AI가 제대로 학습됐는지 좋은 결과를 냈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저희가 포스코랑 같이 그럼 설명 가능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그 조업자가 보시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정말로 AI 모델이 제대로 학습이 돼서 잘 보고 있으면서 온도를 잘 예측하는지 아니면 정말 학습 데이터가 적어서 이상한 상황이라서 아주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90% 상황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보통 이런 조업을 가지고 안 한다라고 하면 잘 모르는구나 수동으로 10% 조로 하자. 이거는 그래도 합리적인 것 같네. 그럼 놔둬보자. 라고 해서 이제 안정화된 그런 이제 수익을 그런 이제 조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2018년부터 이고로에서만 이제 이렇게 그 미분탄을 5% 정도 줄여서 1년에 600억씩 지금까지 2,500억 정도 비용 절감을 했다고 이제 리포트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이제 VIP가 가셨을 때도 그렇게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많이 사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설명 가능 인공지능에서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설명 가능 인공지능 외국도 많이 하는 것들 외국 사례는 왜 없으신 거 얘기 안 하고 우리 센터에 당신네도 한 것만 말씀하십니까 했는데 사실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저희가 되게 그래도 이제 주도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서 이제 국제 표준도 이제 과기부에서 이제 주도를 하시고 저희 사례가 많이 인용이 돼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설명 가능 인공지능은 이제 그 표준을 주도하는 이제 주도 국가로 보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표준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그 초자동화 부분에 이제 물류가 있는데요. 그 제가 네이버 새로 지금 빌딩에 가보니까 거기 그 로봇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로봇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이제 우편물이 배송이 됐을 때 우편물을 그 우편소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부터 각각 층에 있는 직원들의 자리까지 배송을 해줘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 우리가 주문을 식당 가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앱으로 주문을 그 식당에서 하면 식당에서부터 그 자리까지 음식 배달을 로봇이 해주고 이제 로봇이 그래서 전체 인도 뭐 내비게이션 다 되는데 사실 이게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라스트 마일이라고 문제를 얘기하는데 물류 비용이 있는데 라스트 원 마일의 비용이 뭐 1, 2km 정도 되겠죠. 그거를 배송하는 비용이 제일 비싸다. 전체 비용의 한 50% 정도 된다. 이거를 이제 아까 네이버 사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자동화 하려고 하고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다. 우리가 뭐 음식점에 가보면 서빙하는 로봇이 이제 서빙을 사람 대신 어느 정도 해주는 것처럼 이제 음식 만들고 나서 놓으면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설거지 할 때는 이제 사람이 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더 실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초자동화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랜딩 AI라고 그러니까 앤드루 응 교수님 스탠포드 전 교수님이죠. 이 이제 창업한 회사도 이제 삼성, 인텔 이런 데서 되게 큰 규모의 펀딩을 받았는데 하는 역할이 이제 화웨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반도체 회사들의 아주 세부적인 이제 칩을 보고 지금 납땜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회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비용도 절감이 많이 될 예정이고 탄소 비용에서는 탄소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사실 제철소긴 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탄소 많이 쓰는데 그 제철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소를 하는 소성로, 가열로, 용해로 이런 데들이 이제 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탄소가 많이 화력 발전소 이런 데들에서 똑같은 이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AI로 잘 예측해서 이렇게
효율을 이제 높이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제어가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를 안정하게 만들면 그럼 불필요한 이제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그것 때문에 탄소 배출도 줄이고 에너지 비용도 줄여서 이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스팅 컨설팅 그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포스코 사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철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화학 그리고 정유 기업들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사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석유가스 기업의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나올 때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게 되도록 이렇게 예측을 통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계속 AI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저희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그 이제 연구실 이제 멤버를 중심으로 이제 이니지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니지는 그 이제 그러니까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장에 자동으로 제어하고 제가 사례를 또 말씀드릴 텐데 이제 공장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효율화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스마트고로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이런 사례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발전소의 보일러 튜브를 진단을 해서 튜브가 파열되는 거를 막고 이제 발전소가 정지되는 거를 막는 그런 무고장 운전을 도와드리거나 이제 이거는 때도 SK의 뭐 화학사 계열사의 이제 사례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응을 잘 되도록 만들어서 이제 생산량을 높이는 그런 걸 저희가 실제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저희 이제 AI 솔루션을 적용하고 났더니 그러니까 일 생산량이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이 0.5% 이상 올라서 이제 매출로 따지고 보면 저렇게 몇십억 정도만큼 이제 생산에 따른 매출이 올라간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뭐 이거는 뭐 저희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저희가 NDA 때문에 뭐 되게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에서도 이제 이건 MIT의 사례긴 한데 이렇게 회로의 그러니까 소자의 너비, 깊이 이런 것들, 그 배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인공지능으로 이슈인데 MIT에서 이제 그 송환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연구 이제 팀에서 저렇게 이제 강화학습 기술로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하면 이제 그 이 반도체 회로의 특성을 다 만족하면서도 효율이 제일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국내 모 기업과 함께 이거보다 더 효율이 좋은 기술을 최근에 개발을 해서 현장 적용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만 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창업 기업은 이렇게 인공지능 기반 예측을 제공하는 회사고 그리고 실제 지금 이렇게 뭐 여기 이제 그 적용을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뭐 저희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적어도 제조에 있어서는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디지털화를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디지털 투자라고 하는 건 결국 센서를 붙여서 특정한 데이터베이스로 모으고 모니터링하는 거죠. 근데 사실 모니터링하면 뭐 고장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런 걸 먼저 볼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면 아 뭐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여기를 어떻게 액션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가 고장이 날 거나 미리 알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좋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사람이 다 볼 수 없으니 AI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잘 아직 최적화가 안 된 부분은 최적화를 시키고 그리고 미리 고장이 될 수 있을 거나 같은 부분은 미세하게 잘 모니터링해서 먼저 얼러트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적화 입장에서는 에너지 최적화, 그리고 품질 최적화, 그리고 생산량 최대화 이런 것들은 뭐 큰 이슈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비용이 전쟁 때문에 50% 가까이 올라가서 에너지 비용을 10%만 세이빙할 수 있어도 여러 가지 원단가 입장에서는 큰 이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뭐 말이 쉽지 실제 실행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도 뭐 포스코랑 몇 년씩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러시겠지만 뭐 센서도 어렵고 운전원도 이렇게 부족하고 항상 그리고 운전원들이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운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데이터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도 비싸고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솔루션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다변수 시계열 데이터를 잘 예측하고 잘 예측한 걸 기반해서 어떻게 최적화를 해야지 공정을 에너지와 품질 입장에서 제일 좋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하는 그런 첫 번째 솔루션 인피니티 옵티멀 프리딕트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포스코에서처럼 그냥 예측만 하고 프리딕션만 하고 제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계속 설명을 하는 그런 익스플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툴kit도 같이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원단가 같은 게 많이 변할 때는 어떻게 배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최적인지를 이제 얘기하는 코스트 세이버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을 할 때는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냥 공정에 직접 설치는 안 하고 이 정도면은 저희가 예측이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더 잘 돼요. 이거는 예측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또 구분을 하는 그런 POC를 거쳐서 4개월 정도 실제 설치를 지나서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이 향상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에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풀려고 했는데 잘 못 풀었고 이렇게 남들이 했다 그랬는데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니지를 불러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가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운영을 한 몇십 년 해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만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업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최적인지 확신을 못 해요. 근데 AI는 여러 조업자들을 같이 학습을 한 다음에 이렇게도 해보세요, 저렇게도 해보세요, 조언도 하면서 그리고 설명도 해주니까 가끔 조업하는 분들이 그걸 따라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량이 더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할 때는 AI 솔루션도 많고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시스템들을 적용했을 때 많은 DT 프로젝트가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공정에 있는 사람들은 공정의 사상을 반영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공정의 사상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존재하는 XG 부스트나 아니면 사이클런 아니면은 텐서플로어에 있는 딥러닝을 가지고 AI를 예측하고선 최적화한 다음에 공정하시는 몇십 년 운전하신 분들한테 쓰세요. 근데 그러니까 공정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우선순위도 있고 제약 조건도 있고 그거에 대한 비용, 설비가 고장 날까 아니면 얘는 잘 움직일 수 있는데 얘는 움직이려면 오래 걸리고 이런 제약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에서는 사실 별로 데이터마다 큰 이제 노력을 들이지는 않는데 있는 기술들을 가져다 저희가 쓰면 되니까 저희 기술을.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공장에 적용할 때는 그렇게 공정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상으로 운전하고 뭐가 중요하고 뭐는 막 바꾸면 안 되고 뭐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뭐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그래서 공정 사상을 반영해서 제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설명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AI 플랫폼의 이제 세계는 이제 정제, 학습, 예측까지 하는 게 아니라 최적화를 하고 그다음 설명까지 제공하는 그런 피드백을 여러 번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 고객들의 이제 그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그냥 만들기만 한 건 아니고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굉장히 되게 유수의 기업들, 해외 솔루션을 이미 썼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포스코뿐만 아니라 화학에서 제일 이제 경쟁력이 높은 LG 화학, 대상공장에 저희가 지금 저희 솔루션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완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 계열사의 화학사 거기 그리고 또 한국제강, 한국제강도 이렇게 잘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쇠를 녹이시는데 다 녹았는데도 전기로 이렇게 붕붕붕붕 하고 있어서 불필요하게 전기를 더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이 정도 전기 이제 이 정도 고철이면은 지금 투입한 전기 그리고 지금 상황상 그만해도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도 1년에 전기 비용을 저만큼 정도 이렇게 세이빙할 수 있었고 저희가 SK 에너지 그리고 CQV 그리고 동원, 쌍용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1등 기업들과 같이 이렇게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KG 동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투자도 받아서 자금력도
아주 탄탄하진 않아도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POC 설치 이런 시범 적용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여러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좀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잘해보고 싶다, 특히 에너지 비용이 지금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니지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니지는 이런 뜻이고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가 좀 이렇게 기술적인 내용이랑 그리고 회사 솔루션 소개를 좀 같이 담고 있었는데 사례는 저희가 이제 바깥으로 내면 안 되는 NDA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 요청을 주시면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이제 온라인이나 이제 대면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